네, 오늘 축사한 분들 다음으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이십니다. 현재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계신 박영선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셔서 아주 참 좋습니다. 요즘 그 도시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과연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느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강병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그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차량 이부제 문제는 국민이,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뜻에서 시민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시민의 공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수소 전기차 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 수소 전기차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이고요. 중장기 대책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 수소 전기차와 관련해서 2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떤 그 시간의 속도를 줄입니다. 저는 이 수소 전기차 문제를 단기 대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오늘 환경부 장관님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울산과 같은 도시에는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대의 수소 전기차를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를 대안으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이 이제 울산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평창 올림픽에 70대의 수소 전기차가 귀빈용 교통수단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빈용 교통수단으로 투입이 될 때 그러면 충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술 개발이 돼서 모듈 형태로 간이 충전소, 이동식 간이 충전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이동식 간이 충전소가 강릉과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주변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앞당기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가장 이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왜냐하면 수소가 전기를 만들 때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때 그 빨아들일 때 99.9%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세먼지의 중기 대책으로는 물관리 대책을 전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우리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님이 또 여기에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또 국민적 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가 2월 국회에서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과 또 송옥주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도 이것을 가장 우선 해야 하는 대책으로 제가 I love 파란 서울이라고 그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널리 지금 함께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 귀중한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많은 언론분들이 이렇게 와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을 공동 주최하신 김은경 환경부 장관님 예산 발언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춥지만 맑은 날씨가 반갑습니다. 요즘은 좀 춥더라도 추운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암울했던 미세먼지 주간을 겪고 나서 오늘의 맑은 날씨는 마치 홍수 끝에 떠있는 무지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늘 열정적으로 환경 문제를 챙겨주시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식 대표님과 박영선 의원이 여기 오신 것 보니까 미세먼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명기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모아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몇 가지만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유용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미세먼지는 주 초반에는 무게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에는 추가적으로 무게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우리 내부의 오염물질들이 정체돼서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자면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무게 영향이다, 국내 영향이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서의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은 배출되는 것들을 다 배출하게 하고 이거를 다시 흡수하는 노력이 아니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단기적인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논의하시겠지만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대책은 이미 작년 9월 26일 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발전시설들은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고 또 가동되는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어떻게 강화해서 규제할 것인가의 방향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수송 부분에서는 화물차, 노후 경유차들을 어떻게 조기에 폐차하거나 다른 것들을 전환하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저감 장치들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도로에 있지 않은 중장기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선박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부문별로 여러 가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통령 모시고 중국 갔을 때 정상들께서 양국이 협력해서 미세먼지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자라는 협의를 하신 바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환경부 장관하고의 협의에서 지금까지 협력해왔던 공동연구 또는 미세먼지, 중국의 미세먼지를 실제로 저감하는 실증 사업들이 중단 없이 확대되고 정착되어야 된다는 의논을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제가 실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산서성의 석탄 발전소를 가보았습니다. 환경부가 지원한 기술을 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를 같이 중국하고 점검했는데요. 그때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이 요구한 미세먼지 저감 요구보다 124%의 저감 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까지 줄여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중국 현지 기업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서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들도 확대하고 또 여러 발전소를 확대하자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실증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올 여름까지는 지금 중국의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자라는 것을 합의하고 그 실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기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전기차, 수소차 이런 대안적인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아예 탈피하는 탈자동차를 위한 수요관리 정책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실 텐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비상저감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는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많은 곳, 또 이렇게 지방도시, 산업체가 많은 곳, 서울처럼 교통수가 대부분의 원인인 곳 이렇게 다릅니다 여건이. 그래서 모두가 한 가지 정책만을 가지고서는 비상저감 조치라는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야 한다던가 모두가 공감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접근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이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것들을 줄여야 한다는 우리 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여건에 맞는 비상조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서 권한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은 누구 하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노력도 고통도 분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줄여야 하고 다른 기업이 줄여야 되고 다른 나라가 줄여야 되고 다른 도시가 줄여야 되고 이렇게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만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참여하신 분들 자체가 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위중한 사태라는 것들을 공감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위기는 기회를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흡착해야 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발제자분과 패널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저감 조치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아주신 송창근 울산과 기준 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재 김순태 교수님이십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이십니다. 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이십니다. 네, 서울시 황보영 기후환경본부장님이십니다. 인천시 이상권 환경복지국장님이십니다. 경기도 이현희 환경국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 주제 발표 패널 토론회 좌장은 수원대 장영기 교수님께서 맡아주셔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 마치고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제를 할 수 있는 토론자분과 내외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좀 해주시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찍으시고 제가 미세먼지 하면 주먹을 주시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하자. 네,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어서 사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편하게 토론회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창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발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퍼실리테이트하는 발제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제일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대책들보다는 일단 좀 배경 또는 화두를 좀 아젠다 세팅을 하는 좀 화두를 던지는 그 차원에서 이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작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그 저널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발표된 우리 계시는 김수태 교수님이 주도해서 하셨던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논문에서는 이쪽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사실은 이제 2000년 전에 더 높았겠죠 우리가. 근데 그때부터 쭉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쭉 감소 추세였으나 2000년, 2010년, 12년 이후에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이 어떤 그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보일까라는 그 과학적인 물음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세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장거리 이동, 당연히 그 국외에서 오는 장거리 이동 효과, 그다음에 국내에서 배출하는 국내 배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주목했던 게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이 기후변화가 이제 아까 우리 그 비상저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시행이 됐던 지난주에 정체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점점 가속화될 거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저감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기후변화 효과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해서 주목하는 것은 이쪽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한 70 정도 됐었죠. 우리 그 PM10 농도가 지금 현재 한 40 뭐 좋게 봐서 지금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은데 한 45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러프하게 이 한 2000년대 초 또는 1990년 말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그 전국이나 뭐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반 정도. 그러면 근데 문제는 몇 년 걸렸나요? 이게 15년 걸렸습니다. 15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OECD에서 권장한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것까지 줄이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 보통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게 우리 OECD 2배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50%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사석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때 보면 60점에서 85점까지 올리기는 그나마 좀 뭐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근데 85점에서 95점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부터는 일종의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게 마른 수건 짜기. 그래서 이 반토막 내는데 15년 걸렸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반토막을 우리가 내야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그런 환경이 될 텐데, 그러려면 기존에 15년 동안 했던 노력에 보다는 3배, 4배 노력을 해야 우리가 단기간에, 그것도 지금 한 5년 내에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배, 4배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말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5년 내에 아마 다시 반토막 내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했던 그림이 참 어쨌든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건강 쪽 영향인데요. 보면 제가 건강 환경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15년도에 ESNT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PM2.5 농도에 따른 우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PM2.5 농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 사망률이 증가를 하죠. 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저희 50. PM2.5가 50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쁨으로 보통 그 나쁨으로 지금 현재 예보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을 넘어갈 때 이 심혈관 질환의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50 넘어가면 그래프가 급격히 이렇게 그 아주 굉장히 선형적인, 그러니까 즉 그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가 여기서부터 포화가 됩니다. 포화. 보통 세츄레이션이 된다. 포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구간이 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를 이 50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50 넘었을 때부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으로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만큼 50 이하에서부터는 저감되는 만큼 그대로 이 환경 건강 위해성이 감소가 됩니다. 리니어하게, 굉장히 그 선형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보통 우리 국내에서 총 배출되는 이 미세먼지 양을 가지고 굉장히 좀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PM10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기가 정체돼 있을 경우에 30 정도씩 올라갑니다. 하루에. 우리 국내 배출량만 가지고. PM2.5가 보통 이제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60-70% 정도 그 PM10에 차지를 하니까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겁니다. 하루에 정체되면 PM2.5.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상저감 대책을 온 우리 그 국민이 합심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정도의 저감 정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 60 정도 됐다고 봅시다. 거기에서 비상저감 대책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면 5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대기가 정체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우리 그 중국이라든지 국의 영향을 빼고라도 그냥 바로 우리나라는 나쁨 수준으로 갑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국내 배출량만 가지고도. 자, 그래서 그런 것 국내 배출량이 이 비상저감 대책을 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언론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냐고. 근데 그걸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국내에서 했던 노력이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20 정도씩 굉장히 노력을 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50 이하면 괜찮냐? 또 그런 물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50 이하면은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직선에 가깝게 50 이하에 줄이는 만큼 건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해성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농도 또는 평균적인 농도일 때도 저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건강이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이 과학적인 또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비상저감 대책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자동차 대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직접 엔진 하단에 배출구를 통계를 해서 배출되는 것을 싹 집진해서 모으는 거죠. 그게 이제 디젤 필터와 같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예 연료 사용을 적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배출이 적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리뉴어블 에너지 비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용량을 줄여서 배출을 줄이는 그런
대책들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교통량을 제어하는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코 드라이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이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배출량을 집진하는 이런 장치를 보급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출원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쪽 가운데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제어하는 것은 정책적인 어떤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상당 빨리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교통량을 통제하는 또는 관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같이 해야죠. 그리고 중장기 대책,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할 때 우리가 비상 굉장히 높았을 때는 이런 대책들이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시켜가지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 그래서 우리 과학적인 또 공학적인 저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저널들에서 이 교통과 관련된 교통은 이쪽 에미션과 관련된 것을 싹 한번 텍스트 마이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배출량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경제 속도에 갔을 때 가장 배출량이 작거든요. 근데 이게 정체가 되면 굉장히 배출량이 높습니다. 한 대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통행 속도라든지 또는 진입하는 차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통행 속도를 좀 원활하게 해주면 한 대가 또 배출하는 배출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동시에 보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차량 이부제, 그다음에 LEG 제도, 통행료 징수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부제는 비상저감 대책할 때 하는 거고 운행 제한과 통행료 징수제는 상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제일 처음에 대증요법으로 좀 먼저 증상을 완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런 걸 이용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좀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걸 장단점 분석해서 뭘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말고 이 대형 배출원들을 또 비상시에는 운영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발전 시설 같은 대형 배출원이 보통 한 1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비상저감 조치나 이런 것을 이제 시도지사에 협조를 해서 단축 운영을 한다든지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맞춤형 대책들은 보면은 이제 차량 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체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는 보면 따로 산업단지라든지 항만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춤형 대책들이 좀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도로 배출은 뭐 아까는 여러 가지 제도를 하는 거고 이것은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그래서 이 특별 단속 그러면 단속을 할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뭐 리모트 센싱이라는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한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도로 청소차 도로 재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도 보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비상저감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역시 다량 배출원에 대한 특별 단속. 저는 이 단속 부분이 저희들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단속된다는 게 아니고 단속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비상대책 시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게 심각한가 보다. 그러면은 나도 좀 동참을 해서 차를 안 가지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 자기가 차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 단속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였을 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이 보능도시에는 이 관계 당국에서 제가 볼 때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의 그 최근에 제가 중국의 그 환경과학원에 하고 같이 그 연구를 하는 게 있어서 가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그때 그 가봤더니 과학원의 그 과학자들이 엄청 피곤한 얼굴이에요, 저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중국의 이 미세먼지 나쁜 시절, 지금 이 겨울철에 행정공무원이건 기술직 공무원이건 과학자건 모든 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 다 단속을 나왔답니다. 단속.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베이징인데 엊그제 텐진에 일주일 동안 단속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저 엄청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과학자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불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중국은 지금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니까 그 베이징 시민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출근 시간대는 보통인데 퇴근 시간대 나쁨일 경우에 혼란스럽다. 근데 사실 이게 발령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근 시간대 나쁨이어도 이것은 발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근 시간대만 근데 사실 실효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출근 시간대 차를 가지고 나올 때 당장 심했으면 내가 안 가지고 나오길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깨끗해요. 그러면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오후에 나빠지게 되면 근데 어차피 출근 퇴근 하루 종일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그러면 약간은 뭐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쟁보다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책의 수용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을 받아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보 주기 문제인데 오전 오후 예보를 신설해서 시공간적으로 상세 예보를 한다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시공간적으로 촘촘히 예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세히 예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을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부정확한 정보라도 많이 제공을 할 거냐 그런 의사결정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려면 예보 정확도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가장 최선인데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걸 확대해 놓고 나면 부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그런 쪽에 인적 물적 기반이 확대를 좀 대폭 시켜가지고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예보 정확도는 환경위성이 2019년, 20년에 아마 띄워질 텐데요. 환경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예보 정확도 부분에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위성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구름대가 쭉 몰려오고 레이더가 오면 대충 일반 시민들도 대충 보시면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환경위성이 있는데요. 저궤도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은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위성이.
근데 이제 우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위성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하루에 8번, 그러니까 매 시간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예보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예보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는 한 3일 정도가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좀 이용을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